2022년 6월 2일 ESBN 시작하겠습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원래 오늘 일정이 3부 하기로 돼 있었죠. 2부는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올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하고 3부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앞에 이야기를 이제 중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책이 워낙 다들 읽었죠? 읽기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초점이 뭔지 그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맥락을 잘 잡아야 되거든. 근데 아마 이제 철학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다가 이 책을 읽으면 아, 참 책 잘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맥이 쫙 잡힐 텐데 다른 철학책들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 책을 보면 이게 한 책에 막 여러 철학자들이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한 챕터 안에서 칸트 그래놓고서 그 안에 또 여러 철학자 이름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난해하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 철학자 한 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철학자를 한꺼번에 다 다루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 얘기하고 도대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책이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철학책을 또 여기에 참고 문헌 나온 것들을 읽고 다시 와 보면 야, 참 책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부 저번에 그 싱크와이즈로다가 하니까 이게 화면에서 조작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싱크와이즈를 그냥 파워포인트로다가 변환을 한 파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요 그림만 내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왜 이걸 넣냐면 이게 이제 모델링 이론이거든요. 근데 모델링 이론 책을 이 그림 하나로 다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가장 또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델링이거든요. 모델링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유클리드 소프트 뭐 임직원 누구나 공통으로 해당되는 능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도 그냥 철학 공부에서 뭐 내가 칸트가 누구고 소크라테스가 누구고 이렇게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좋으라고 이 책 읽는 게 아니고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뭐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모델링 공부를 좀 들어본 사람들은 이 그림이 익숙할 거예요. 여기 보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주체가 그러니까 인간이죠. 주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주체가 객체를 인식해서 그 인지 과정을 거쳐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인지 과정.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뇌를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인지 과정을 거쳐서 심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에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주체, 인간 머릿속에는 정신세계가 있고 그 정신세계에서 여러 개, 저 안에 보면 뭐 감성, 지성, 이성, 인지활동, 감정, 뭐 언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런 복잡한 인지활동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그러니까 소설가라면 뭐 자기가 그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를 이걸 어떻게 소설을 쓸까.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건 소설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심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설을. 우리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 짤 때도
그 사용자가 뭐 일하는 걸 관찰하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 이런 거를 쫙 들어보면은 머릿속에 인제 그 설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떠오른다고. '아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쓸모 있게 쓰고 만족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들면 그거대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코딩을 하면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심상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야 되고 그게 주체란 말이죠. 예. 인간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 어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음. 그리고 인제 표현하는 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 무슨 뭐 파이썬을 배운다. 또 설계 도구 이런 뭐 왜 각종 무슨 그래픽 프로그래밍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매체예요. 표현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라는 거는 하나의 기능적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잘 짜는 사람은 매체를 잘 쓰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멋있게 이렇게 화면 디자인을 해서 줘. 또 로고도 만들어 주고 이쁘게 표지도 만들어 주고 이런 사람들도 다 매체를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이 중에 어느 특정 한 부분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아 원한다면 뭐 철학 공부 이런 거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 모델링 전체 과정을 다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런 사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 그런 모델링 전체 과정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회사에 가서 정말 능력도 발휘하고 또 당당하게 고액 연봉도 요구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일부 기능적인 거 시키는 일만 하면서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급여도 작을 것이고 자기의 만족도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그잖아. 나는 프로그램을 잘 짜. 근데 누가 설계해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러면은 그만큼 내 능력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 인제 객차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인제 실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원자력 연구소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객체인 거예요. 그 안에 물리적 세계,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관찰을 해서 우리 뇌 안으로 일단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인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5 가지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우리 뇌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음. 물론 뭐 원자력 연구소 가서 냄새 맡을 일은 없겠지. 그쵸. 아마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방사성 물질 같은 거를 감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손으로 만져봐야 될 것도 있고 어 맛을 봐야 될 것도 있고 식당 가서 만약에 그 식당 관리 시스템 예를 들어 호텔 신라의 그 식당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짜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럼 가서 음식 맛도 봐야 돼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속성값으로 끌어내 가지고 음식 테이블을 만들 때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5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인제 우리 뇌 안으로 외부 정보가 들어와. 예. 그거를 우리 책에 이 책에 정확하게 이 과정을 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저 모델링 이론을 만들 때 이 칸트의 그 인지 과정을 어 활용해서 저 모델을 만든 거예요. 뭐 칸트는 물론 저렇게 그림을 안 그렸겠지만 여기에 그 각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용어가 가장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 책이. 칸트의 책이. 그 여러분 103 그러니까 152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감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머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감성이 뭔지는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사회에서 너무 지금 잘못 쓰이고 있어가지고 감정을 자꾸 감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칸트는 감성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6번째 줄, 15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끝에 이처럼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칸트는 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의 단어를 여기 보면은 뭐 난 독일어 잘 못해서 시닉 하이트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센서빌리티예요. 센서빌리티. 그러니까 앞에 시닉, 그러니까 시니크, 이게 그 센스란 뜻이죠. 센스. 그러니까 감지하다. 저기 얘기하는 감각, 저걸 말하는 거예요.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해, 뭐 외부 세계를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저게 뇌에서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맛을 본다 해서 내가 그 맛이 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 그 능력을 감성이라고 해요. 감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자 붙은 거는 다 어빌리티,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훈련시키면 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지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력이거든. 지성이라는 게 이해력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도 그 지성을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영어 원어는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이해한다.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많이 안다. 그러면 지성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자도 되게 정확해요. 그런 학술적 용어는 우리말이 사실은 학술적 언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상어는 잘할 수 있는데, 예, 학문 용어로서는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어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나 그 논문을 쓸 때는 거의 외국어를 다 써. 용어를. 그잖아. 우리말로 썼다는 게 다 한자야. 한자에는 그 학술적 용어가 되게 많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의미가 되게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감성, 지성, 이성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미 저런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게 성질, 성질이란 결국 능력이에요. 그게 ability예요. 그러니까 감은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정은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 그렇죠? 생각해봐도 내가 슬프다. 그게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우리 뇌에 뭐가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면 감각 인상이 생겨요. 이건 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감성이 능력이니까 능력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항상. 지성의 결과가 있을 거고 이성에도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논리적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감을 하면 능력, 감성에 의해서 뭐가 결과가 나와. 그게 감성이라는 거예요. 감성, 감각 인상, 감각 인상, 감각 인상. 영어로는 impression. 인상이 남는다 이거야. 근데 인상이라는 게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머릿속에 impression, 이미지가 생겨. 그러니까 맛을 보면 신맛의 이미지가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뭐 해가 뜨는 장면을 보면 시각으로, 그러면 그 이미지가 머리에 딱 상이 맺혀.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카메라에서 그 렌즈를 통해서 외부에 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뒤에 필름에 상이 딱 맺힐 거 아니야. 그게 임프레션이야. 인상이 아니야. 인상만 남는 거. 그게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기쁜지 몰라 아직은. 그냥 감각 인상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슬픈지 나쁜지
무서운지 뭐 화가 나는지 이렇게 감정을 느끼려면 무슨 감정은 감성의 결과라는 거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화가 안 나.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거나 그 나를 비난하는 욕을 듣거나 이러면 청각을 통해서 이제 지각이 생기잖아. 그럼 내 머리에 나의 화를 돋구는 일이 생겼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은 감정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생리적으로는 뇌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MRI로 찍어보면, CT나 이런 걸로 찍어보면은 그 순서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화가 나게 되는 게 일단 그 화나는 모습을 보거나 화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날 만한 소리를 듣거나 그래서 일단 감각기관에서 외부 정보가 들어와. 그러면 그거를 뇌 안으로 끌어들이는 능력, 감성에 의해서 뇌 안에 들어와. 그러면 이제 감각 인상이 맺혀. 그것까지 이해가 됐죠? 그 감각 인상에 따라 이제 반응이 일어나, 뇌에서. 근데 그 반응을 하려면 이 지성이 일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성이라는 거는 기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 그 체험하고 몸으로 또 학습해서 누구한테 들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뱀을 한 번도 뱀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 그러니까 지성이 없는 거지 얘는. 발달이 안 된 거지. 지식이 없어 얘는. 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럼 얘는 뱀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가서 이렇게 덥석 앉는다니까. 애들 그래요. 동물원에 가면은 이제 뱀이 독이 없게 하거나 보호를 한 상태에서 몸만 만지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럼 애들은, 어른들은 이미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 뱀이 징그럽고 만약에 독이 나한테 쏘이면 죽는다는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지성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뱀을 못 만져. 그리고 무섭지도 않아. 어린아이들은 무섭지도 않아. 근데 어른들은 두려워서 못 만져. 그 뭐야? 감정이라는 게 벌써 한참 후에 일어나는 거야. 감정에 의해서 감각 인상이 생기면 그 감각 인상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지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은 뒤에 뭐가 있어? 지식이 있어. 개념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뇌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으로 회상하면서 뱀은 무서운 거야.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그렇게 배운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막 만진다. 벌레도 그냥 막 만져. 우리 징그럽다 막 이러는 건 이미 다 아,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지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그렇잖아. 감성의 결과는 감각, 인상의 결과가. 지성의 결과물은 지식이나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고급 단계. 이 칸트가 그걸 명확히 구분을 다 해놨어요. 감성, 지성, 이성. 이성은 니잖아, 니. 이 니가 논리, 추리, 추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이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가운데는 감성과 지성은 갖추고 있는 동물이 많아요. 포유류는 특히 감성이 인간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는 동물들이 많아요. 그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가 침팬지하고 저기 아프리카 그 밀림에서 오랫동안 연구했잖아.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유인원과의 산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봐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침팬지가 한 달 동안 그 엄마 무덤 곁을 못 떠나. 그리고 울어. 한 달 동안 울어. 그리고 결국은 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옛날에 뭐 조선시대 3년상을 치르면서 아들이 거기 이렇게 머리에다가 무슨 띠를 메고
산소 앞에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3년을 이렇게 뭐 수발을 들다가 이제 3년상을 치르면 이제 일상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한국은 효자의 뭐 표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데 부모가 죽었다고 슬퍼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람 가운데. 근데 침팬지는 그 정도로 어, 감정이 풍부해. 인간보다. 그 걔들은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뭐야? 감성이 작동을 해야지 그 결과로 나오는 감각, 인상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감성이 그만큼 발달한 거지.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센 거예요. 감정은 근데 능력이에요. 근데 감정은 우리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돼. 그잖아. 그건 결과물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는 능력을 키울 수는 없어. 그죠? 기뻐하는 능력도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빌리티가 아니라서. 그건 그냥 화학적 반응일 뿐이야. 앞에 감성은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면 능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왜 시각장애인들은 손이 되게 민감해. 그래서 그 점자 우린 뭐 우툴부퉁하다 뭐 이렇게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촉각이지 저기서 보면 촉각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폐에 보면은 막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는 게 이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2개, 10,000원짜리 3개 이렇게 있거든. 그 우리는 만져봐야 그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촉각이 그만큼 그 발달을 안 한 거지. 즉 감성이 우린 떨어지는 거지. 근데 시각장애는 훨씬 더 그 감성을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킨 거예요. 우리 시각도 그러거든. 우린 보통 7가지 색깔로 본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 시각 디자인 전문하는 사람들은 뭐 16가지, 막 256가지까지 그 훈련을 한대요. 구분하려고. 그런 게 감성이다 이거야. 지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각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단계가 지각을 한다. 감각, 지각, 그 다음에 이성은 뭐라고? 각각각 쓴다고 그러면 이게 용어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감성, 어, 그 지식을 만드는 능력은 지성, 그럼 이성을 만드는 능력은 뭐, 이성의 결과는 그 창작물이에요. 보통 이론이나 추리의 결과나 예술품, 작품 뭐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 하는 거거든. 이 앞에 감성과 지성은 이미 바깥 세상에 있는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이성은 그거에서 뭘 하나 생각해. 이미 내가 말을 써버렸네. 맨 앞에는 감각, 지성에서는 지각, 이성에서는 생각이라고. 네.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저런 과정을 다 그냥 생각이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쓰는데 명확한 의미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런 기본 지식을 알고 이 칸트 부분을 읽으면 이 용어들이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왕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저 표현해 놓으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한다는 게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잖아. 저기서 이제 그 언어가 둥그런 걸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영역을 잘 보세요. 언어. 저걸 되게 많이 고민해서 그린 거예요.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뭐 교과서도 많이 그렇게 돼 있지만 매체를 언어라고 그래요. 저기에서
어, 뭐 물질 언어 이건 내가 쓰는 말이고 뭐 음성 언어 그 소리죠. 그리고 몸짓 제스처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잖아. 그것도 언어고 그리고 그래픽 랭귀지 요새는 그래픽 랭귀지가 되게 많이 쓰이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문자 우리가 이제 흔히 언어다 그러면은 문자나 숫자 근데 숫자를 언어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구글 찾아보면은 mathematical language라고 돼 있어요. 수학 언어. 그러니까 이공계 사람들은 수학 언어가 없이는 자기 표현을 못해. 이공계 논문 보면은 다 수식이야. 그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필수 언어인 거지. 수학을 잘해야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자연현상이나 뭐 화학현상, 생물현상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해야지만 간결하게 할 수 있지. 그걸 말로 한다 그러면은 논문 못 써요. 책도 못 쓰고. 그러니까 수학은 명백한 언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죠. 그것도 언어.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매체를 떠올리는데 물론 그것도 언어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까 내 의사를 전달하는 즉 심상을 바깥 세계에다가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매체이자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언어 매체라고 보통 불러요. 왜냐하면 언어 매체 아닌 매체도 있거든. 전기를 전달하는 뭐 전기 선도 그게 매체거든. 또 인터넷도 매체예요. 그렇잖아. 전기 신호를 보내고 전파를 보내고 공기도 하나의 매체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매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매체는 이 언어에서 쓰는 매체도 있지만 그렇게 물리 세계에서 쓰는 매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는 우리가 매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확한 거예요. 언어 매체이거나 물질 매체이거나 둘 중에 구분해서 쓰는 게 정확한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관습상 그냥 매체 그러면은 뭐 영어로 미디어잖아. 미디어는 뭐 신문, 방송 이거를 미디어라고 그러잖아 또. 근데 그것도 사실 이 관습상 생긴 용어의 의미지 실제 그 용어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지금 8가지 그 표현 방식, 즉 모델을 만드는 방식, 매체를 언어 매체라고 나는 불러요. 그래서 언어가 거기까지 선이 가 있는 거야, 원이. 근데 실제 언어는 언어학자들은 우리 뇌 안에 있어요. 뇌 안에 있다고 그래요, 언어학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이 음성이라는 게 여기서 매체잖아. 음성만 갖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언어가 되려면 일단 단어가 있어야지. 그걸 의미라고 그래, 의미. 단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막 단어만 나열한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어떤 구조 문법 체계를 가지고 문법에 맞게 말을 해야 이게 정확한 말로 전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문법, 신텍스라고 해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세만틱스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각 명령어 그 저기 랭귀지마다 명령어에 다 이렇게 의미가 부여가 돼 있잖아. 뭐 프린트 하면은 글자가 바깥으로 나가라 이런 뜻이고, 뭐 프린트 F C 언어에서 보면은 프린트 F 이렇게 하면은 그 포맷에 맞게 프린트 해라 뭐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용어의 의미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게 이제 세만틱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문법이 틀리면 랭귀지에 신텍스 에러가 나요. 그게 우리가 디버깅 한다는 게 바로 신텍스 에러 찾는 거잖아. 그래서 신텍스가 문법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의미와 문법이 랭귀지, 언어에서는 어떤 언어든 저기 8가지 언어의 어떤 언어 매체도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요소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멘틱스, 아니, 프래그마틱스. 이거는
화용론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학에서는 화용론.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문법에 맞는 단어도 다르게 의미가 전달되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시간이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다 다르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게 화용론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언어학에서는 세 가지 요소, 언어의 세 가지 요소가 의미론, 아까 세만틱스, 그 다음에 통사론, 문법, 그리고 화용론, 프라그마틱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상대방한테 정확히 전달된다. 예. 그게 이제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뇌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 근데 저기서 아까 감성, 지성, 이성 가운데 이 감성에는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이 맺히는 거라서. 그렇잖아. 자극을 받으면 그냥 머릿속에 딱 그림이 이렇게 찍히는 거야. 동해 막 일출 이렇게 되는 장면 보면 언어가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 감정이 나와. 기분이 좋아. 와, 멋있다. 이런 그 감정 표현이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할 말은 잊었다고. 왜 언어가 사실 필요 없거든. 그럴 때는 이미 자기는 느꼈어. 그죠? 그런데 이거 다른 사람들 전달하려니까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올라. 그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언어가 작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는 느꼈지 이미. 예.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감성의 영역에서는 언어가 굳이 필요 없다. 근데 지성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언어가 있어야 돼. 지식이라는 것도 언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지식이 없어요. 적어도 아이가 대화를 시작할 때 이제 걔는 이제 언어 습득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숟갈, 우유, 젓갈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언어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 애 머릿속에 아 저건 우유 밥이구나 먹는 거구나 이런 지성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작동하려면 언어는 필수다. 자 이제 뇌 안에 언어가 있다는 말 이해하겠죠. 네. 그걸 밖으로 표현할 때는 언어 매체가 필요하지만 우리 뇌 안에서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구상도 하고 다 심상도 만드는 데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 길었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모델링 이론의 반 이상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중에 이거 아닌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라면을 끓인다. 라면이 모델이거든. 그것도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 매체 여기 매체 중에 물질 언어가 있잖아. 라면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내 심상을 표현해. 라면 막 끓이지 않을걸? 내 머릿속에 심상이 없으면 매뉴얼이라도 읽어. 그건 라면 공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심상이야. 그걸 문자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그걸 보고 거기다가 뭐 몇 컵을 물을 붓고 몇 분을 끓이다가 어, 뭐 스프를 넣고 뭐 거기다가 계란도 넣고 해서 먹는다. 뭐 이렇게 이미 심상을 누가 다 만들어 가지고 제시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계 능력이 있다, 분석 설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매뉴얼을 만들 줄 알아요.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 남들이 설계도 다 해놓은 대로 나는 기계적으로 SQL 문장 쓰고 뭐 코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머릿속에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현할 건지에 대한 설계 사상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ER 다이어그램, 뭐 프로세스 모델,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게 다 그림으로 표현해 놓잖아. 그러니까 그래픽 언어로 매체로 표현해 놓은 거면 그게 이제 그래픽 모델이고 그걸 다시 프로그래밍 언어로 짜서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모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 일상이 사실은 이 모델링 과정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부
칸트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데카르트가 신으로부터 생각의 주체를 인간으로 갖고 왔어.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진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야. 자라면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머릿속에 생긴 그 감각, 인상, 다발, 이걸 그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쓴 말이에요. 그 로크하고 휴음은 그랬다고. 인간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개 개념들이 막 복합이 되다 보면은 그게 합쳐져서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체험론인 거지. 이성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 근데 이때의 이성은요, 이 지성과 이성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그 경험론자들은. 그래서 철학책 보면은 이렇게 감성, 지성, 이성으로 명확히 구분한 사람은 칸트가 처음이에요. 그 이전 사람들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 안 하고 지성과 이성을 그냥 합쳐서 쓰는 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 철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분이 잘 안 된다. 지성과 이성은. 그냥 합쳐서 이성이라고 그냥 부르는. 영어로는 reason.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그 문장을 보고 이 사람이 지성을 포함한 이성이라고 지금 이성이라는 말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지성이라는 말을 만약에 구분해서 쓴다면 이 사람은 한 책이나 문장 내에 두 말을 같이 쓰겠지. 지성에서는 어떻고 이성에서는 이렇다. 구분하는 사람이고, 그냥 지성이라고 이성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오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성. 그게 깨달을 오자거든. 마음신변에 이렇게 다섯 오자에다가 입구변 해가지고, 그게 왜 어, 각오한다 그럴 때 있지. 각오하다. 그때 그 오자 쓰는 거예요. 그 오자가 깨닫는단 말이거든. 근데 그거가 지금은 안 쓰는 말이에요. 옛날 내가 그 대학 다닐 때 철학책에는 오성이라는 말을 썼었어. 근데 지금은 그 말을 안 써요. 다 지성이라고. 왜냐면 영어로 understanding이야. understanding을 오성이라고 해석했었는데 지금은 다 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그 나이든 그 철학자들이 인터넷에 강의하는 거 보면은 오성이라는 말을 또 써. 그럴 땐 저 사람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지성을 오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에 칸트가 왜 이렇게 철학사에서 중요하냐면 그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독일의 관념론자들, 이성이 인간이 갖고 태어난 본유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런 거 없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영국의 데이비드 휴, 존 로크, 그 다음에 무슨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 이게 경험론자들이지. 이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칸트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니들 말도 맞고 니들 말도 맞아.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야 돼라고 교통 정리를 해준 사람. 그래서 철학계를 통일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앞에서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들어보니까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생각해야지?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야. 첫 번째,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understanding이잖아. 이해할 수 있는가? 그 어떤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말이잖아.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뭐 친구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지. 그리고 애인하고 사랑을 할 수 있지. 그게 죄악이 아니잖아. 근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근데 죽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윤리와 도덕 얘기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어떤 행동은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가. 내가 상민 씨를 앞에서 있는 대로 욕을 바가지로 할 수 있어요?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문제를 고민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선악을 구분하는 거지. 그거 보고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뭐 폭력으로다가 막 이러는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걸 다루는 게 종교나 아니면 윤리 도덕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앞에 무엇을 알 수 있는가는 진리, 그죠? 그래서 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바람직한 욕구가 뭔가, 욕망이 뭔가? 이거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욕망은. 그래서 주로 이거는 예술 영역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미라고 미. 아름다움에 관한.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은 책을 세 권을 썼어요, 이 사람이. 뭐뭐요? 저기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쓴 책이 뭐예요?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천 이성 비판. 실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잖아. 실천 이성 비판. 그러니까 그건 윤리학 교과서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어떤 게 아름답고 어떤 게 아름답지 못한가, 추한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세 권을 쓴 게 진선미, 미스 코리아 진선미 할 때 그 얘기야. 철학의 세 영역.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세 권을 다 썼기 때문에 이만큼 철학을 포괄적으로 다 집대성해 놓은 철학자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칸트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주체, 즉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중심의 자리로 복구시켜놨다. 원래 데카르트가 인간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주체라고 했는데 경험론자들이 막 그거 다 헛소리야. 그 막 뒤집어 놨잖아. 이거를 다시 인간이 그래도 진리를 자기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복구시켜 준 게 칸트가 한 일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철학의 문제라는 게 앞에서 그 1부, 2부에서 다뤘던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신이든 인간이든 누군가 주체가 있고, 그치? 인식의 주체가 있고, 그러면 인식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사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객체지, 그게. 아까 이제 모델링 이론에서 가운데 주체가 있었고, 맨 앞에 객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객체하고 계속 인터랙션 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 우리가 책 가지고, 이게 얘는 객체잖아. 내가 이걸 인식하고 읽으면은 컴퓨터도 객체고, 사물은 다 객체인 거지. 이 둘 간에 일치를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무라일체란 말이 있죠. 무라일체. 동양 사상에서는 원래 구분을 잘 안 해요. 특히 노장 사상 이런 거 보면 혹시 그 호전몽이라는 설화 무슨 얘기죠? 꿈을 꾸는데 나비 꿈을 꿨죠. 그래서 나비가 변해서 내가 된 건지 내가 나비가 된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체하고 주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을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꿈을 꿀 때. 그 왜 유체이탈한다는 말 많이 쓰죠. 요새 그 정치인들이 가끔 유체이탈하잖아. 뭐 반성해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지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는 안 하고 남보고 하래. 그게 유체이탈한 거지. 자기의 그 본질을 갖다 파악을 못하고 그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이제 거기 그런 예는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건 누라일체가 된 게 아니니까 일체이탈은. 근데 그 환상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임사 체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몸하고 이 정신하고 그 구분이 안 되고 하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명상하다가도 그런 경지에 이른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 나도 이제 모델링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써놨거든. 주체, 객체, 매체를 내가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개가 하나가 될 때, 즉 삼위일체가 될 때 진정한 모델링이 일어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내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객체잖아. 걔가 나인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는 그 사물의 본질을 내가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정원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근데 처음에는 낯설지. 전혀 다른 객체처럼 느껴진다고. 기정원이라는 기관이 나는 전혀 상관없는 기관이었어. 근데 이제 내 고객이 돼가지고 계속 거기 직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막 장부 갖다가 뒤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내가 기정원 직원보다 더 잘하는 거야, 이 업무를. 그럼 내가 기정원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말할 때도 그래. 우리 기정원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문화일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매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 많이 쓰잖아.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매체가 처음엔 되게 낯설죠. 지금 아마 디지털 뭐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매체가 전혀 자기 거라고 생각 안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 그냥 나와. 코딩이 손에서 그냥 나와.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손이 움직이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 즉 매체하고 이 주체가 문화일체가 된 거야.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프로그램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경지가 있어요. 매체도. 그래서 만약에 기술정보진흥원의 시스템을 내가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걔랑 일체가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 매체도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코딩이 나와버리는 삼위일체가 되면 내가 짜는 시스템은 기정원 사람들이 감동을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나는 그 모델링에서 지향해야 되는 거다. 즉, 이 주체, 객체, 매체가 일체감이 들 때까지 계속 우리는 공부하고 연마해서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 보자. 이게 내가 이제 모델링에서 하는 얘기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게 다 따로따로 있잖아. 그 점을. 그러니까 그 이 앞에서 경험론자와 합리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 인간이 진리를 얻는다. 사물에 대해서 진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사물 그 원래 모습을 그대로 내가 이해하면 진리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와 주체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장하기 위한 싸움이 합리론자와 경험론자들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아, 이 칸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물 그 객체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 자체라고 그랬어. 물 자체. 사물의 자체.
본 모습 이게 있고, 근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른다. 내가 신관철 과장이랑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같이 지냈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주체고 신관철 과장은 객체로다 이렇게 인식을 처음에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알아. 그래도 본질은 아직 알 수가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신관철 과장 몸에 들어가서 빙의를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모를 거예요, 다. 그렇잖아. 거꾸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인간 뭐, 뭐 우물 세길 속은 새 알아도 인간, 아, 우물 열 길은 알아도 인간 세길 속은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사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칸트는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현상만 본다 이거지. 그 사물이 보여주는 현상만 보는 것이 그 물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상을 감각기관, 아까 감정이라는 능력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거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대상에서 그 사물이 보여주는 거, 현상을 갖고 우리는 관찰할 뿐이지 걔를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이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꾸로 사물을 보고 진리를 얻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지. 그 이전에 관념론자들이나 경험론자들하고는 칸트는 발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굳이 그렇잖아요. 과학이라는 것도 그래. 어떤 뭐 달의 무슨 지구하고의 이런 인력이라든가 끄는 힘,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걔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만큼 그걸 관찰해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세상을 볼 수가 있다. 즉 우리의 인식 능력만큼 진리는 얻을 수 있는 거지, 그 물 자체,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칸트는 근대 철학자임에도 사실 데카르트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칸트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신이 주체라는 말은 이제 사라졌거든. 근데도 신이라는 말을 써. 근데 칸트가 얘기하는 신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어차피 물 자체라는 걸 우리가 인간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무형의 대상을 그냥 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가드라고. 그래서 칸트 책에 보면 이제 가드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드는 가수 지오디도 아니고 이 종교제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 신, 마흐메트나 무슨 예수 이런 신이 아니고 그냥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냥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물에서 뭘 지식을 얻는다 이거보다는 우리 내부에 어떤 그 세상을 보는 형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이제 판단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단계별로 다 있다. 아까 감성에서도 형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물을 그냥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감성의 형식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뭐죠? 책을 봤다며. 공간과 시간. 그게 이제 감성 형식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풍차를 봤어. 풍차를 보려면 저게 풍차라는 걸 내가 감각 이상으로 받아들이려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저게 과거의 시점에 풍차를 볼 수가 없잖아. 일단 시간이 현재야.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저기에 이렇게 큰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각을 해야 그걸 알아차려야 이게 인상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없이는 사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감성의 형식이다. 감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근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험적이라는 말이 있어. 경험 앞에 있는 거다. 아프리오리. 영어 원서에는 아프리오리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선험적으로 이거는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따지면은 데카르트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 맞잖아. 그래서 데카르트 네 말도 맞아라고 칸트가 인정을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성에서도 형식이 필요한데 그 판단을 하려면 12가지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범주는 갖고 태어난다. 여기는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 범주 12가지라는 게 칸트 네가 생각할 때는 그게 12가지지 어떤 사람은 1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칸트는 평균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12가지 범주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뭐 크다, 작다, 뭐 저거는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저건 한 개밖에 없다, 뭐 여러 개가 있다, 뭐 이런 그 판단의 기준 이런 거를 지성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범주는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선험적 지성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성에도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형식, 어떤 감성, 지성, 이성이 작동하는 그 방식에는 우리 경험이 필요 없다.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데카르트의 본유관념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감각을 받아들여서 감성을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면 그 자극이 생길 거 아니야 머릿속에 감각 인상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합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진리를 얻게 되고 경험도 쌓이고 이러는 거는 경험론자들의 얘기와 똑같잖아. 그래서 양쪽 얘기를 결합을 했다는 거죠. 모든 게 경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능력은 지각 능력은 갖고 태어나는 게 있고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다 우리가 진리를 얻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식이라는 게 또 있다. 진리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 합병을 하는 거죠. 두 개, 그 이론을. 그래서 우리의 판단 형식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대상이 우리한테 인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 대상, 그 객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지식이라는 게 다를 수가 있다. 진리라는 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그 이전 철학자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물이 원래 뭔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칸트는 걔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형식을 가지고 덤벼서 거기서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거꾸로 관점을 바꾼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었잖아. 그 이전에는 하늘이 돈다. 지구가 가운데. 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니 땅이 있어. 다 이 지구상에서 일을 했거든. 그 거기서 천국 낙원을 만들고 아담과 이브가 처음 만든 인간으로서 살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지구상에서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저녁 때 해가 지고 이러는 거는 다 제가 도는 거지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동설이잖아. 하늘이 도는 거야. 하늘이 움직이는 거.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안 맞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도는 것 같은데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저놈이 응? 불경죄를 저질렀네. 어디 하나님의 고향을 갖다가 응? 그 떠돌이 별로 만드느냐. 그러면 지구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 하나님 태어난 이 지구는 떠돌이 별이 되잖아. 그거는 불경죄지. 그래서 그런 얘기한 사람들은 다 처형당하고 막 파문당하고 중세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브루노 이런 사람은 결국 사형당했거든. 음. 그게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 인간이 유럽 세계에서. 그러다가 이제 데카르트에서부터 용기 있게 그거 다 인간이 생각하는 거야. 그 오컴 윌리엄 오컴이라는 사람은 그 신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벌써 한 6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근대 이후에는 그건 당연하다 그게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는 그랬다가는 불경죄로 욕먹지. 그래서 그렇게 대상으로부터 어떤 그 사물의 지식이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런 선험적 형식을 가지고 판단 형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해서 진리를 얻어낸다고 거꾸로 생각을 바꾼 게 그게 이제 처음 칸트가 시도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한 말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진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분석 판단이라는 게 있고 종합 판단이라는 게 있고 이거 이제 옛날에 철학 이런 건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분석 판단이냐 종합 판단이냐 종합 분석 판단이냐 분석 종합 판단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분석 판단은 문장을 잘 뜯어보면 그 안에 앞뒤 논리가 다 맞는다. 즉 주어에 이미 수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드는 게 미인은 아름답다. 그거 하나만 하는 말이지. 그잖아. 미인이라는 주어에 이미 그 아름다움을 미가지고 아름답다는 말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그 문장은 되지만 아무런 지식을 우리가 얻지를 못해. 근데 그 문장을 부정할 수는 없어. 그죠? 절대 진리야. 그거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를 분석 판단해. 쓸데없는 말이지 사실. 그래서 영어로는 토톨로지라고 해요. 토톨로지. T-A-U-T-O-L-O-G-Y. 토톨로지. 쓸데없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이런 우리가 그 교과서나 이런 것들 그 문장, 명제 이런 거에 보면은 토톨로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전에는 토톨로지 투성이잖아. 그 단어 풀이 해놓은 게 원래 그 말을 그대로 풀어놓은 거라서 사실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서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합적 판단은 아,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명제들. 예를 들어서 신건철은 잘생겼다. 그건 분석 판단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신건철이라는 말 속에 잘생겼다는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뭐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사람들 의견 들어봐가지고 그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종합 판단은 누가 만들겠어요? 우리 뇌에서 아까 감성, 지성, 이성 가운데 어떤 그 능력이 이런 종합 판단을 하겠어? 셋 중에. 그러니까 앞에 감성과 지성은 감성은 아예 판단도 안 하는 거고 지성은 판단을 해, 그죠? 판단을 하는데 사물이 있는 그대로 그 개념이 생기거나 지식이 생긴 거기 때문에 뭐 없는 거를 이렇게 뜯어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경험이고 자식과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 예를 들어서
뭐 마우스는 쥐같이 생겼지. 그래서 마우스라고 그러죠. 꼬리가 옛날에 이게 줄이 달렸었잖아요. 그래서 쥐하고 꼬리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마우스는 작다. 조금 작으니까 마우스라고 그러겠지. 어쨌든 이거 컴퓨터보다는 크지 않잖아. 이거 그냥 뭘 검증하고 말 수가 없어. 이 책은 두껍다. 물론 이거는 이제 주관적일 수가 있겠지. 내가 두껍게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뭐 200페이지, 2000페이지, 뭐 3000페이지 책에 비하면 이건 되게 얇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485페이지다. 그거는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이 책에 이미 쓰여 있는 정보라서 새로운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할 필요가 또 없잖아. 그 보면 알지 뭐 그냥. 예. 이런 거는 그냥 분석 판단에 가까운 거고 종합 판단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닌 거지.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이 하는 거예요. 이성이 이 세상에서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이렇게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실 이게 이제 창의성이거든. 이성은 창의성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감성이나 지성에서는 창의성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선험적 종합 판단,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종합 판단은 경험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분석 판단은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 미리 아는 거야, 이미 인간이. 그러니까 되게 수학적인 지식들은 분석 판단이야. 왜냐면 그건 유클리드가 우리 회사 이름이 유클리드 소프트잖아. 그 유클리드라고 하는 고대 철학 수학자가 5가지 공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유추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수학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그 공리가 깨지면 수학은 다 무너져. 그러니까 그 마치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처럼 앞에 서문을 딱 정해놓고 이거에 의해서 나중에 밑에 문장들을 다 서술을 한 거라서 수학은 유클리드의 5가지 공리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이 만든 언어인 거죠. 수학은. 그리고 한치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화용론이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얘기를 하나, 어느 장소에서 얘기를 하나, 어느 시간에 얘기를 하나,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잖아. 우리 한국말은 이 말을 외국인이 쓰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똑같은 문장인데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다음에 사람 이 주체가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의미가 자꾸 바뀌고 막 그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수학은 저기 무슨 남미의 어떤 뭐 응? 칠레의 무슨 어린애가 수식을 쓰나 우간다에 있는 어린아이가 수식을 쓰나 똑같아. 둘다 다르면 안 돼. 그잖아. 수학은 전 세계 공통어야.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선험적 종합 판단이 되는 게 가능하겠는가? 왜냐면 종합 판단은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좀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선험적이란 말이 진리인 그런 게 뭐가 있겠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 뇌 이성이 해낸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종합 판단, 뭐 분석 판단, 예, 선험적 분석 종합 판단 이게 다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문장, 명제에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이 3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칸트가 처음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삼각형의 뭐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문장은 삼각형이란 말 속에는 180도란 말이 없어. 그잖아. 근데 그 말이 맞거든. 왜 그게 가능하냐? 앞에서 공유가 없고 유클리드 공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 판단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체험하지 않아도 맞는 진리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근데 그런 능력을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원래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던 부분하고 일치하죠. 근데 이제 그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그거는 경험론자들 저쪽에 데이비드 휴미나 로크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분석 판단도 있고 종합 판단도 있고 종합 분석 판단도 있고. 아까 감성 얘기는 했고 이런 말이 나오네요. 감성이라는 게 대상을 받아들이는 기관 또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선험적인 형식은 공간과 시간이고 지성의 형식은 그 범주가 있고 12가지 그다음에 이성은 그 하나의 원리를 통일시키는 능력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제 이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념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형식이다. 이게 이념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책에서는. 칸트도 깊이 있게 안 다뤘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문화 체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모델링 그림으로 돌아가면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문화, 역사, 관습, 언어 이런 게 있죠. 이게 바로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회사 들어오면 회사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 그죠? 케이팝 이것도 다 문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방식, 뭐 예의 범절 이런 게 이제 관습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 뇌에 이미 머릿속에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똑같은 체험을 해도 어느 가족의 문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족마다 또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책을 읽어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성의 판단 형식이고 그게 이제 아까 이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잘하려면 이 객체를 이렇게 관찰하는 능력도 5가지 감각을 다 동원할수록 이 객체에 대한 아, 이해력이 높아질 것이고 당연하게 그죠? 시각에만 의존하거나 청각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이 주체 안에도 보면은 이게 감정과 감정은 이게 다르다. 이 감성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인데 비해서 그 결과에 대한 반응, 화학적 반응이 감정이다. 그리고 감정은 사실 내가 통제가 잘 안 된다. 이 감성은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눈 감아버리면 지각이 안 되잖아. 시각을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이미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극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즉 감정은 이미 몸에서 그냥 튀어나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감정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이라는 게 발달을 했거든. 예를 들어 누가 한 대 뻥 쳤는데 아무 화를 안 내. 진실 웃고 있어.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 화가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거의 무의식의 영역이다. 여기 보면 색깔로 구분한 게 이 직선상으로 화살표 큰 거 보라색으로 가는 거는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바깥에 정신세계 안에는 있지만 이 가운데 띠에 벗어난 거 밑에 있는 감정이나 이 언어도 상당 부분은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꿈꿀 때 의식이 자고 있거든. 근데도 꿈에 말도 하고 누구하고 대화도 하잖아. 언어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역사, 관습 이런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간 동안 만드는 거라서 역사 공부도 필요하고, 저뇌 잠재의식에서 그걸 모델링 하는데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문화, 이런 뭐 음악도 감상하고 미술도 감상하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념으로서 이성 단계에서 걔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림이 간단한 거거든. 되게 복잡한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12범주라는 게 하나냐 둘이냐 뭐 여러 개냐 다수성, 그다음에 이게 전체냐 일부냐 이러는 거, 그게 실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저게 원래 본 모습이냐 아니면 그거에 드러난 속성의 문제냐. 저런 부분 또 우리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저런 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우리가 그거의 본질을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걔가 이렇게 갖고 있는 속성감만 끌어내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배경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상호관계. 1대1 대응이냐, 뭐 1대 다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작용의 양상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12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걸 가지고 지성이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칸트가 왜 책 제목이 순수 이성 비판이냐. 사람들이 칸트는 이성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계속 이 사람은 인간은 주체로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역시 데카르트의 후계자가 아닌가. 이성의 중요성을, 게다가 사물이 우리한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 형식으로 사물을 보는 거다 이렇게 계속 인간 주체를 강조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론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책 제목은 순수 이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이 세상의 진리를 다 파악하기 힘들다.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옳다고 증명되는 경우가 우리 실생에서는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에 그 끝이 있다. 태초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빅뱅이 일어나는 이 우주가 탄생하는 시점, 거기가 시점 T0잖아. 시간의 시작점. 그럼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다? 말할 수 없지. 증명할 수도 없고. 그럼 시간의 끝이 있다는 말도 맞고 시간의 끝이 없다는 말도 맞잖아. 왜냐하면 빅뱅 이론만 따지면 이 우주가 탄생한 시점에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왼쪽 끝은 있는 거지. 오른쪽은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없다고 그래도. 그러면 공간도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크기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우주는 제한된 공간이다. 그 말 맞잖아. 근데 아니 그 바깥에 또 뭐가 있는데? 무한하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반된 주장이, 이게 즉 증명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다는 거야. 즉 불가지 영역,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걸 그냥 인정하자. 그거는 신만이 안다. 예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그 절대 영역이 있다. 이렇게 칸트는 그 절대 영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비판이라는 책 제목이 생긴 거고, 진리의 주관화, 주체의 객관화. 이것도 사실은 진리의 주관화라는 게 아까 인식의 그 주체가 인간이다. 사물을 보면 내가 판단 형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다. 진리의 주관화 문제잖아. 그렇게 되면. 그리고 주체의 객관화. 나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3자한테는 또 관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주체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지 그때.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최신 철학은 프랑스에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최신 철학은 이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객체하고 주체고 누가 이게 주체라는 말은 꼭 주인이라는 소인데요. 오너가 되고 객체는 뭐 손님이나 관찰의 대상이고 그러면은 주객이 뭐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된다 이런 말 할 때는 주가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는 순전히 인간적인 사고고 사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유물론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문학적 사고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대등한 관계. 그 사물이 나한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설득력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시간 되면 소개를 할게요. 일단 뭐 지금은 거기까지 와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인간이 계속 주체야. 인간이 이제 주인의 자리에 있고 그 요거 뭐 새로운 위기의 요소 요건 아까 진선미에서 이제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독단론 개인들의 의지와 욕망을 오직 보편적 입법 원리에 끼워 맞추는 독단론 자유를 해야 할 것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하는 독단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를 사실 요즘에 뭐 신자유주의라는 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무슨 자유신당 뭐 이렇게 당 이름 할 때도 자유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정치인들이 쓰는 자유의 개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그 한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건 자유다. 이렇게 하는데 요새 뭐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라든가 무슨 음, 뭐 자유 민주주의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그 자유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맘 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걸 자꾸 법을 규제하고 어? 이걸 뭐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를 해도 그건 대기업의 그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독단론이라고 한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을 위해서 자기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음, 이런 것들이 독단론이고 이런 건 배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칸트의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배경으로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칸트에 이어서 이제 피히테하고 음, 헤겔 이 사람도 되게 어려운 사람이 난해한 사람 중에 다 칸트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네. 오늘도 결국은 내가 다 혼자 떠들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책을 좀 읽고 와서 질문,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가지고 나를 당황시키게 만드는 그걸 기대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철학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 그냥 그 해소를 하라고. 어쨌든 여러분보다는 내가 철학책을 많이 오랫동안 또 고민을 해서 그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다 하는 건 아니지. 나도 뭐 철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한에서는 그 개념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질문을 세 개씩 갖고 옵시다. 세 개씩. 네. 다음 주에는 세 개씩 질문을 하도록.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고. 일방적으로 무슨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고객을 만나서 대화할 때 이 대화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뭔 소리인지 빨리 알아듣고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게 뭐야? 분석 능력이 최고잖아.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